그 지금 현재 수사받고 있는 내란죄의 수괴가 본인이 아니라 김용현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내일 아마 나올 거잖아요. 재판 이제 헌법재판소에 나올 텐데 김용현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지 그것도 참 궁금해요.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라든가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 뒤집어 쓴다? 쉽지 않을 것 같고. 대통령도 근데 어저께는 한 발을 빼시더라고요. 내가 꼭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의혹이 있었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알아보기 위한 거다. 네, 이런 알아보기 식으로. 위한 거다라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전제가 깨지고 나면 그동안에 그 부정선거론을 자양분 삼아서 주장해왔던 유튜버들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나갈지 그것도 참 궁금해요. 한동훈 대표는 정치를 그만둔 건 아니잖아요. 그 복귀한다는 말도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단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사태 해결에 별로 도움을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지금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변론에 대해서 오늘은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모시고요. 자세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 그러니까 피소추인이죠. 어제 헌재에서 변론을 좀 했습니다. 네. 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좀 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꼼꼼히 봤는데요. 예. 저는 굉장히 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좀 씁쓸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이제 본인에 대해서 소추된 모든 것들을 다 부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대개 그 자기 부하들과 연루됐을 때 태도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하나는 다 내 책임이다. 내 탓이고 내가 명령한 거다. 예. 그러니까 내 부하들은 건드리지 마라. 그 사람들은 그냥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예. 책임을 물으려면 나에게 물어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제처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한 게 아니다. 회피하는 듯한. 뭐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후자를 택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그 부하들, 방첩사령관, 그다음에 뭐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그리고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 이런 분들은 과연 대통령의 그런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씁쓸한 느낌도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 헌재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어떤 인식 같은 것이 일단이 보여진 것 같아요. 아, 국정 인식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국회와 언론이 초갑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불만을 드러내신 거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국회 때문에 언론 때문에 못 해먹겠어. 뭐 그러니까 내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야. 뒷부분은 얘기 안 하셨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의대 정원 같은 것도 본인이 뭐 개혁 조치라고 밀어붙였는데 반발이 거셌잖아요. 야당과 언론에서 거셌고 김건희 여사라든가 명태균 씨에 대한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보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가 대통령인데 도대체 내 발목과 팔목을 잡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인식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그 계엄으로 가게 되는 그런 방아쇠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자기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언론과 그 국회 때문에 난 뭐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식의 인식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도 이제 탄핵 심판이니까 이제 징계성 재판이고 이제 단심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관 8명이 이제 다 이 상황을 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또 대통령 측 변호인들 대리인들의 모습은 전면 부정이에요. 맞습니다. 그 전면 부정에 더해서 계엄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우리는 불법성을 논하고 있는 건데 불법성에 대한 반박보다는 어떠한 동기 때문에 뭐 부정선거가 됐든 방금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뭐 야당과 언론의 인한 뭐 공격으로 됐든 뭐 경고성이든 뭐든 이런 식의 좀 요건이 아닌 걸 가지고 좀 다투면서
상당히 절차 지연수를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단호하게 지금 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도 동시에 받거든요. 이런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론에 임하는 자세, 이런 전략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평가하십니까? 지금 뭐 그 신앵커가 얘기하신 대로 그 핵심이나 본질적인 부분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것들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 몇 가지 이 사례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 헌법재판관이 물어보기를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뭐냐, 그런 지시를 했느냐, 예, 그 실체도 뭐냐, 지시했느냐, 지시했느냐. 예. 최상목 그 당시에 부총리에게 그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어떤 쪽지를 건네줬느냐라고 예. 물어봤잖아요. 근데 본인이 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전면 다 부인했습니다. 전면 부인하셨어요. 예. 근데 이게 그 바로 얼마 전에 그 며칠 전에 차은경 판사 앞에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는 보도된 예. 바에 따르면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썼는지 김용현이 썼는지 헷갈린다. 가물가물하다. 예. 이런 표현을 쓰셨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려는 생각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걸로 보도가 됐어요. 예. 근데 불과 며칠 전에 판사 앞에서 했던 진술과 그다음에 며칠 뒤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한 진술이 전혀 상반되잖아요. 예. 나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그게 또 논리적으로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그날 그 최상목 부총리가 예.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잖아요. 대통령이 이거 참고해라고 해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쪽지를 줬다. 그러니까 누군가 쪽지를 지금 만드는데 받아서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차관에게 줬다. 예. 그랬더니 차관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나에게 전달해줘서 내가 제출을 했다. 이런 루트가 거쳐 있지 않습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본인만이 한 게 아니라 차관에게까지 그 짧은 시간에 최상목 총리가 그런 걸 써서 차관에게 건네줬을 수는 없잖아요. 미리 예. 준비된 게 왔을 것이지.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지금 나는 그런 걸 쓴 적이 없다라면 그러면 김용현 장관이 썼다는 건데 예. 그래서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근데 감옥에 가 있는 바람에 내가 물어보지는 못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그 지금 현재 수사받고 있는 내란죄의 수괴가 본인이 아니라 김용현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은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거기에 대항하는 기구를 입법기구를 만들겠다. 예. 그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입법사법 행정을 다 총괄하는 총통 같은 게 되겠다라는. 독재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뭐 그거는 사실은 군사정권이나 왕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기구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을 내가 아니라 김용현이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밖에 없는데 감옥에 가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지 못했다라면 그 모든 이 계엄의 책임이 김용현에게 있다라는 뜻이어서 예. 글쎄 이게 내일 아마 나올 거잖아요. 재판 이제 헌법재판소에 나올 거죠. 텐데 김용현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지 그것도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내일 이제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더 주목을 받는 상황인데 당신이 만들었느냐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어떻게 대답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라든가 예.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 뒤집어 쓴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니, 근데 최 의원님 그게 좀 궁금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와서는 말씀도 잘하시고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 억울하다 뭐 부인도 하시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 또 공수처 수사에는 전면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영장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좀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법원에서 지금 뭐 헌법재판소 신청까지 합치면 11전 11패를 지금 대통령 측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선별적인 절차 대응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는 대통령이 그러니까 수사는 내가 안 받겠다. 그리고 그렇죠. 정치를 하겠다.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또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또 배경도 있거든요. 뭐 그렇긴 하지만 일단 예. 지금 그런 거 따질 계제가 아니니까 본인은 어떤 지지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든가 그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치재판 아니냐.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뭘 잘못했어도 내 지지자들이 많으면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판결을 할 것이 아니냐. 예. 이런 계산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행동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반면에 수사는
그거는 이제 처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공개가 안 되죠. 그 발언 자체가. 공개가 안 되잖아요. 예. 대중적으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민주당이 예.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무능함이라는 것들이 만천하에 공개가 됐고 지난 4년 동안에 왜 단 한 건만 기소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공수처가 너무 무리수를 두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대통령한테 계속 체포 그 구인영장을 그러니까 계속 그렇죠. 구인장 발부 받는 강제 거. 구인을 해서 수사를 예. 하려고 하잖아요. 아니 강제 구인은 뭐합니까? 한마디도 안 할 텐데. 예. 그러면 빨리 그냥 검찰에 넘기는 게 좋은데 그건 또 자존심 때문에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공수처의 문제점, 이 사태를 이렇게 꼬아놓은 공수처의 문제점은 반드시 비판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총장 출신으로 법을 수호하던 분인데 더구나 이제 대통령은 또 헌법의 수호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전혀 안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별로 온당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당 상황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지금 당이요. 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그 한남동 시위 과정에 국회의원분들 국민의힘 소속 44분이 가시기도 했고 지금 이 소위 말하는 뭐 극우 보수라는 그 칭호가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광훈 목사 쪽 세력과 이제 국민의힘이 너무 좀 종속돼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좀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 저는 우려를 하고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히 이번에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추석 설 선물을 보냈는데 뭐 굉장히 강성 우파 유튜버들 이런 분들에게 10여 명에게 김 세트를 보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한동훈 대표가 있을 때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할 때는 작년 연말 그리고 재작년 연말이죠. 그리고 올해 작년 추석에는 원래 이제 당에서 각 나라의 대사관들의 선물을 보내거든요. 근데 그게 다 합치면 한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예산 자체가. 예산이. 그러니까 그 예산을 거기다는 선물을 보내는 대신에 편지를 보내고 감사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이거를 좀 사회적 약자들에게 쓰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때 이제 그 노원에 있는 백사마을에 그 연탄 7만 장인가를 배달을 했고 그 다음에는 또 부르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걸 선물 세트를 만들어서 전달을 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의 어떤 그게 따뜻한 보수의 모습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자신들을 지지하는 유튜버들에게 이걸 보내주는 게 과연 뭐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유튜버들 돈 많이 버셨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연결해서 질문 드리면 지난 일요일에 서울 서부지법 그 폭도들의 그 난입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도 지금 극우 유튜버들과의 연계성 내지는 뭐 배우가 누구냐 뭐 이런 지금 의문들도 막 혼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당 공당 자체가 이런 좀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이나 이 정광훈 목사 세력과 어떤 좀 뭐 절연이라 그럴까요? 뭔가 좀 정리를 하는 이런 게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최고님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절연해야 한다고 보지만 그게 가능해야 할지의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성은 또 별개니까요. 네. 사실 지금 이제 우리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대통령이 본인에 대해서 계엄 이후에 처음에는 이선으로 후퇴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국민께 사과를 했다가 투명하게 수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그것을 전면 부인하시면서 지금 싸우는 모드로 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성 지지자들이 결집했고 거기에 이제 민주당이 보여주는 그 포갑적 모습, 점령군 같은 태도 이런 것들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강력한 우경화 바람이 불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이제 불과 이제 한 달도 안 된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든 야든 각자의 어떤 정상 구도로 비슷비슷한 구도로 갈 거예요. 그렇게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저희 당이 계속적으로 그런 강성 유튜버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들 중에서 사실이 아닌 팩트가 아닌 부분들을 너무 많이 얘기하시고 계시기 가장 때문에 대표적인 게 부정선거론 같은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그리고 이번 뭐 헌법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 부정선거론이 굉장히 전면으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대통령도 근데 어저께는 한 발을 빼시더라고요. 내가 꼭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의혹이 있었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알아보기 위한 거다. 네, 이런 알아보기 식으로. 위한 거다라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전제가 깨지고 나면 그동안에 그 부정선거론을 자양분 삼아서 주장해왔던 유튜버들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나갈지 그것도 참 궁금해요. 예. 아니 그래서 당 상황이 좀 이렇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조기 복귀를 해야 될 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듯 한데 저는 지금 뭐 사실 윤석열 대통령 뭐 파면 결정이 아직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대선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이런 정치적 역할론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생각을 좀 알아보신 게 있으실까요? 한 대표의 생각은 한 대표 본인이 말씀하셔야 그렇죠. 되는 거니까 저거 예. 대변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뭐 근데 한동훈 대표는 정치를 그만둔 건 아니잖아요. 은퇴를 한 건 아니잖아요. 예, 정계 은퇴는 아니니까요. 뭐 그냥 예. 그 복귀한다는 말도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단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예. 사태 해결에 별로 도움을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지금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아니 그럼 이제 향후에 이제 대선이 열린다면 네.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도 뭐 경선을 하든 이제 시간은 촉박합니다만은 뭔가 이제 후보를 좀 내야 되는데 지금 뭐 김문수 장관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동훈 대표도 있고 또 당 바깥에는 또 이준석 의원도 지금 조기 대선 출마 선언까지 지금 좀 해버렸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런 보수의 뭐 주도권 다툼이라고 할까요? 그럼 헤게모니를 누가 지느냐 이게 아마 많은 관심을 끌 것 같은데 우리 최고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양상으로 좀 전개될 걸로 예상을 좀 하십니까? 그게 결국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그리고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겁니다. 예. 만약에 수사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지시를 다 했었고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지시를 했었다라는 예. 게 확인되고 만약에 그것들로 인해서 탄핵 심판이 용인이 되어진다, 인용이 되어진다면 그때는 또 굉장히 다른 그 국면이 전개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 물론 대통령의 주장이 그 탄핵이 기각이 돼서 대통령이 다시 복귀를 한다면 그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주도권 다툼 뭐 이런 얘기할 계제는 전혀 아니고 빨리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비상계엄은 도대체 왜 내려졌고 그 근거로 삼았던 그 부정선거 논란이라든가 예.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야지 판이 정리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 우리 유튜브 보시는 우리 김경균님께서는 우리 고향 시민분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해주셨고요. 우리 광야님께서는 참 어둡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른 아침 김최곤님 출연 감사드려요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뭐 지금 많이 어려운 시기긴 한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아노미 현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드류켐이 얘기했던 아노미 현상이라는 것은 한 사회의 가치와 기준이 모두 붕괴해 버리고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알 수 없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할 때 그 아노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대통령의 말씀은 전부 다 진실로 받아들여졌잖아요. 근데 정치 지도자들의 말이 다 저 사람이 진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진짜야라는 말을 알 수가 없게 돼버렸고,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가 하는 얘기도 저게 진실이라는 그런 담보가 없고 오히려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참 국민들이 어렵겠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